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해야 된다. 미국만 믿고 있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을 시도를 한 거고. 우리는 그때는 뭐 미국 아니면 뭐 안보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뭐 미국 쪽에서는 카터가 뭐 인권 어쩌고 하면서 자꾸 미군 철수하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자주국방이 하는 게 다 돈인데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핵을 개발해서 핵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이제 핵 개발에 몰입을 했던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뭐 자주국방 특히 핵 개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게 된 원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러한 대단한 그 핵 스토리가 있는데 네네. 당시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네. 박 대통령한테 핵무기를 살 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하고 네. 그래서 핵 가방이 우리 옆에 와 있었고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그 거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경영이라는 사람의 네.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박정희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우리가 오늘날 부자가 된 네. 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시대를 관통해서 그 시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집권한다면 네. 그야말로 우리는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네. 일반 경제 문제라든지 일체 걱정할 것이 없는 네. 매우 갖추어진 인물이다. 네. 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소련의 가모브 핵기지에 핵을 우리가 임대하자 이렇게 됐을 때 왜 그것이 필요하냐? 전쟁 억제 효과.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억제 효과라는 건 박 대통령이 밤에 잠을 자면 그냥 북한군이 쳐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이 놀란 것은 카터가 딱 오더니 박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카터가 온다고 그랬어. 카터 대통령이. 가니까 공항에서 유교사하고 두 분이서 기다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헬기를 타고 미국 무대로 가버려. 미-8군으로. 기별도 없어. 저기서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손도 안 흔들어. 가버려. 그러니까 그때 카터가 그렇게 한 행동이 이상한 거야. 근데 여러분 카터는 특이한 게 이름이 카터죠. 김일성이를 만난 다음에 김일성 대통령이 죽었어. 카터가 누구만 만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카터야. 몽골 카터 자른다 이거야. 카터가 뭐 김일성 만나고 오자마자 김일성 대통령이 돌아갔고 박정희 대통령 만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좀 있다가 돌아갔죠. 근데 다 이상스럽게 죽어요. 카터가 만나고 나면 그 한 10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저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카터가 만난 지도자는 죽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름이 카터라서 그래요. 카터 해버려요. 그런데 청와대 그 다음날 청와대 이 대통령이 왔어요. 와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방에서 떠들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면서 You shall die. 막 당신을 죽일 거야. 뭐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야. 응? You shall die가 나는 너를 죽인다 이 소리거든. 당신 두고 보자 이 소리인데 그 소리를 딱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려. 그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미국 CIA 정보국장이 김재규 보안사령관을 초청해. 그 김재규 보안사령관이 가서 한 달 있다 왔어. 그래 뭘 했냐? 그건 아무도 몰라. 알겠죠? 갔다 와서 박 대통령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눈치챌 거야. 어쨌든 가서 한 달간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 뭐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기지가 가모브 핵기지. 아무도 모르지. 내 외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외에 전부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유사시에는 있다. 그 외에는 절대 소련하고 합의 안 하고는 안 쓰겠다. 무슨지 알죠? 소련과 합의한다. 뭐 그런 조건이지.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걸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은 바깥에서는 언제나 데모군중 소리, 북쪽에서는 탱크 소리. 이게 청와대 가만 앉았는데도 밤중에 들린대.
쳐내려 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막 데모대가 쳐들어오는 청와대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 탱크 소리와 데모 군중의 소리가 수시로 들리는 거야. 거기 앉아 있는데 패널날이 있겠어요? 예, 참.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는 영성산업, 내 영적인 능력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저렇게 된 것도 그 여러 가지 내 영적인 능력이 있었죠. 반도체 아이디어 내고 뭐 이것저것 냈죠. 박 대통령 새마을운동이나 방송통신대든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됐고 항상 대통령은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 그럼 내가 영적으로 위로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병철 회장도 나이가 많고 내보다 36살이나 많고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은 내보다 그래도 한 40살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많은데 그 두 사람이 아버지 같은 나이야. 근데 나는 꼭 아버지 돼야지 이렇게 됐지. 근데 실제는 항상 알려주는 입장이었어. 그러면 항상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였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그때는 입이 무거웠어요. 내 사진을 보면 알 거예요. 그때 사진.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황교안 KBS 전 연수원장님 연결하여서 우리가 진짜 뭐 대한민국의 그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KBS 전 연수원장, 황교안 연수원장에 대한 프로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연수원장은 KBS 사회부 기자를 했고요. KBS 사회부 차장, KBS 사회부장, KBS 해설위원, KBS 대전 방송 총국장, KBS 광주 방송 총국장, KBS 연수원장, KBS 기조실장, KBS 라디오 본부장을 거쳤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고대 언론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리랑TV 사장, 경인방송 회장, 스카이라이프 사장, 원음방송 회장을 거쳤습니다. 네, 황교안 우리의 주제부터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시대에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네. 놀라운 일이죠.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 당시는 일반적인 상식이 핵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나 생각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근데 그러한 박정희 시대에 핵 미사일을 우리가 2기나 가지고 있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면 당연히 한미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겠죠. 이것이 대단한 정치 문제로 비화할 것이지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핵무기를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다. 언제냐? 그게 1975년도입니다. 1975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까지 하고 흉산에 쓰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이 핵무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일단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75년도에 우리가 소련에다가 돈을 주고 샀어요. 핵무기를, 핵미사일을. 이 얘기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회고록을 냈는데 그게 2000년도에 네. 무궁화 꽃은 지지 않는다. 네. 이런 제목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10년 동안 네. 어떠한 정책을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랬는가 하는 것을 네. 쓴 회고록이에요. 네네네. 이 회고록에 그런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네네. 이것이 어느 규모며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궁금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 핵미사일은 네. 소련에서 돈을 주고 산 건데 네. 우라디보스토크 근처 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인접 도시죠. 네. 우라디보스토크 근처 가무너 네. 생소합니다만 네. 가무너라는 기지 핵미사일 기지에 있었어요. 네. 이것을 이 허경영 씨가 네. 그때 20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네. 이 어린 나이에 박 대통령의 자립국방 의지가 너무나 굳세서 네. 그걸 도와주려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갖는 거는 네. 우리가 만들어 가질 게 아니다. 네.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다. 네. 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니까 네. 우리는 이 수출을 해서 돈이 많지 않냐. 네. 이걸 주고 사자.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좋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네. 그 무기업자, 한국 무기업자를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내로 잠깐 들어라. 네. 만나가지고 야 소련에서 지금 돈이 부족해서 시달릴 테니까 네. 이거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핵미사일 하나 사라. 네. 그 밀명을 받고 네. 그 무기업자가 네. 소련이 그때 브레즈네프가 서기장을 할 때예요. 네네네. 브레즈네프한테 제안을 했죠. 네. 우리가 돈 주고 사겠다. 네. 그러니까 브레즈네프 쪽이 즉시 좋다.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가문어 핵미사일 기지에 네. 핵미사일 2기가 장착돼 있는데 네. 하나는 북한의 낭림산, 네. 낭림산을 겨냥하게 돼 있고, 네. 겨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후지산, 네. 후지산을 겨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소련과 합의가 돼서 계약을 하고 대금 지불을 하고, 네. 그리고 즉각 소련 측에서 네. 핵가방, 네. 검은 핵가방, 네네. 그걸 박 대통령한테 전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들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꼭 대통령 뒤에 네. 어떤 사람이 장교가 검은 가방을 들고 따라다녀요. 네네. 그게 핵가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핵가방을 가지고 다닌 거죠. 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한미 간에 굉장한 변환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진행 상황을 이렇게 지다 보면 79년도 6월에 네네. 카터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가 네. 이거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카터 네. 대통령이 왜 네 맘대로 핵무기를 갖냐. 네. 그래가지고 둘이 말싸움이 나와가지고 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대요. 네. 싸우고 중간에 카터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 이게 네. 외교사의 혼문이죠. 네. 그래서 그로부터 네. 79년 6월에 왔다 갔으니까 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10월 26일이라는 날에 네. 박 대통령이 시해되죠. 네. 그래서 그때 김재규가 미국에 포섭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김재규의 범행과
이 핵무기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네. 이러한 대단한 그 핵 스토리가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겪고 있냐면 현안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드 충돌이죠. 네네. 저 성주에 있는 사드 하나 우리가 미국이 배치를 했는데 네. 이걸 놓고 좌파 정권하고 지금 충돌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이것이 다 핵무기하고 연관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드야말로 방어 무기거든요. 방어. 네네.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핵미사일은 공격 무기고 네. 어떤 것이 됐든 양국 사이에 굉장히 예민한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네.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네.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이 계속 법정으로 번지고 네. 지금 누가 기소되고 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핵 관련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 북한에서 핵무장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완결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라고는 없고 네. 있다는 것은 방어무기인 사드 하나인데 네. 북한은 핵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는 핵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이 방어선에서 네. 말하자면 무방비로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생각해 보면 네. 당시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네. 박 대통령한테 핵무기를 살 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현하고 네. 그래서 핵 가방이 우리 옆에 와 있었고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그 거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네. 이런 것이 묻혀서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근데 그 뒤에 네. 이거 생각이 나실 거예요. 87년도부터 집권한 노태우 대통령이 네네. 북방외교라는 이름으로 소련을 갑니다. 네네. 소련을 가서 거기서 비핵화 선언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핵 미사일이 우리가 갖게 된 75년으로부터 87년까지로 네. 계산해 보면 12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 비핵화 선언을 해. 네. 나는 그때 기자였는데 네. 아니 우리나라에 핵이 없는데 무슨 비핵화 선언을 하나? 네. 그랬어요. 아, 네. 핵이 있었던 건 몰랐던 거예요. 네. 당시 이제 KBS 그 사회부 기자로 계셨던 거. 사회부 기자였죠. 네네네. 그리고 네. 이 비핵화 선언과 함께 소련에다가 네. 30억 불의 상업 차원을 줍니다. 네. 그때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니 네. 소련처럼 거대한 나라에 네. 우리같이 콩가루만한 나라가 30억 불의 상업 차원을 줘? 네. 저게 뭘까? 아, 네. 그랬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이 핵무기를 얼마에 사는 일을 허경영 총재가 그 책에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하 그때 핵무기 값이 30억 불일지 모르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응? 그렇군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놀라운 거는 네. 이런 사실이 어떤 회고록에서 아주 거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네. 우리 언론 중에 이거를 하나도 취급한 데가 없어요. 네네. 어디선가 손을 썼겠죠. 네. 너희들 이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마 그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그겁니다. 네.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네. 지금 그 경력이 무엇인지가 안 알려진 가운데 네. 허경영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네. 비선
보좌하겠다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네. 70년도부터 시해당하는 79년 10월까지 그러니까 네. 거의 80년도까지 네. 이 박 대통령의 옆에서 온갖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도와드렸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주요 정책은 네. 이 사람의 머리에 나온 것이 많다. 네. 이 사람은 한편으로 네. 박정희 시대의 정책을 같이 네. 공조해온 네. 아주 대단한 경험을 한 거죠. 네. 박정희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우리가 오늘날 부자가 된 네. 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시대를 관통해서 그 시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경영이라는 사람의 네.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집권한다면 네. 그야말로 우리는 안보 문제를 비롯해서 네. 일반 경제 문제라든지 일체 걱정할 것이 없는 네. 매우 갖추어진 인물이다. 네. 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뭐, 대충 알겠어요? 이게 좀 복잡하지요? 아니요, 정말 오늘 뭐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네. 해 주셨고, 또, 당시 이제 KBS 사회부 기자로 계시면서 갖고 계셨던 네. 그 의문, 그 30억 불에 대한 의문을 또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정말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뭐 그 황교안 전 연수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허경영 후보에 대한 굉장한 무게감이 이렇게 느껴지고 있네요. 네. 예, 무게 정도가 아니지요. 이게 우리 오늘의 부를 이룬 박정희 시대를 사실상 아주 조목조목 관여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걸 실체화하고 한 사람이 허경영이다. 근데 허경영이 이게 7번이나 무슨 각종 선거에 나왔고 대선만 이번에 3번째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죠. 네네네. 근데 이 양반이 선거운동을 해온 걸 보면 내가 그거 좀 그 점에 좀 부족감을 느낍니다. 네. 아니 박정희 시대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를 앞에서 내세우면 금방 무게가 실리고 능력이 과시되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 네. 정말 뭐 이 허경영 이 후보가 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보좌관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 이 대선 정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네요. 네.